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출제 영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론 부분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정책 파트가 2문제, 그리고 조직이 3문제, 그리고 인사행정 부분이 3문제, 그리고 재무 부분이 4문제, 지방자치가 1문제, 전자정부 1문제, 그리고 공공서비스 1문제, 도합 20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11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치와 행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가부터 보면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위다 맞습니다. 여기 맞는 질문이고요. 나에 보면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 민주성 확보, 거꾸로 되어 있죠. 정치가 민주성 확보고요. 행정은 효율성 확보입니다. 나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에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형성 기능 맞습니다. 정책 형성, 정책 결정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라에 보면 60년대 발전행정론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의론과 대비되는 정치의론 입장에서 새 이론은 아니고요. 행정의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다음에 마에 보면 사이먼입니다. 새 이론론이라고 했죠. 그럼 왜 기존의 이론론에 비교해서 왜 새 이론론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새 이론론이라고 한다. 그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그리고 다, 마. 답은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행정학의 접근법. 거기에서 보면 기술성하고 과학성, 그리고 특수성하고 보편성, 그리고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과 가치 중립성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우선 기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행정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편적인 원칙이나 법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학을 하나의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외를 중심, Y라고 하는 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객관성, 이런 인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에서 과학성의 문제는 행태주의에 의해서 좀 고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성하고 특수성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론이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한다면 행정학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이론을 찾기는 좀 어렵고 특수한 상황에 맞는 어떤 특수 이론이 많은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하고 가치 중립성에서 본다면 막스 베브가 말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과학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가치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가치적인 객관성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막스 베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실천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를 보면은 비슷한 것끼리 조합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1번을 보면 이제 기술성 나옵니다. 그러면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으로 연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이 아닌 가치 판단 불가피성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면 과학성은 특수성이 아닌 그 일반적인 법칙 이런 거죠. 따라서 과학성은 보편성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은 맞습니다. 세 번째 보면 2번 질문도 틀렸고요. 3번 보면 기술성, 특수성,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에 맞는 조합이 되겠죠. 4번에 보면 과학성, 보편성 여기까지는 맞는데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이 아닌 가치 중립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으로 이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나씩 보면요. 기억의 전위 효과입니다. 그 전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위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지금 수행 중이다 하는 그런 전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신합니다. 그 정부 지출이 여러 가지 군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뭐 무기 같은 거에 따라서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신하면서 재정이 팽창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업 지문에 보면 전위 효과가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민간 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한다.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면에 보면 바그너 법칙입니다. 이 바그너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정대에 맞고요. 디귿에 보면 예산 극대화 가수 니스카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는 그런 부서들이 필요 이상의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적정 생산량의 약 2배의 과잉 생산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쓰는 게 자기 부서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리얼에 보면 파킨슨 법칙. 이게 영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영국의 해군성을 보니까 군함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 군함을 관리하는 인원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더라. 여기에서 나온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에 맞는 이야기죠. 미연 봅니다. 보몰 효과입니다. 보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산 비용이 더 빨리 증가해서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미연 보면은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고요.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이게 보몰 효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공익을 보는 관점인데요. 공익은 매해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의 공익을 보는 관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실체설. 실체설에서는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다. 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하고는 다르다. 절대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을 집단 과정의 결과로 본다. 맞습니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 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그 집단 과정의 결과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것하고 사익을 다르게 보고 있다. 3번까지는 맞는데요. 4번에 보면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 결정은 다수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 실체설은 공익의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고요. 이에 비해서 다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공익이 결정되는 것은 과정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를 우리가 NPV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비용 편익 B, BC 레이시오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IRR이라고 하죠. 근데 이 5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내부 수익률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편익의 현재 가치 총합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의 총합, 이 두 개를 같게 만드는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즉 이 말은 뭘까요? NPV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NPV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NPV란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번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80억, 우리 단위는 생략하고 계산할게요. 80 이퀄. 자, 이쪽은 1 플러스 R분의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 R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요. 80 이퀄 1 플러스 R분의 120이니까 R이 0.5가 됩니다. 그래야 80이 되니까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 답은 2번 50%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용 편익 분석의 효과성 측정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현재가치 NPV. 이것은 편익의 총 현재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 현재가치다. 그래서 NPV는 0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두 번째가 비용 편익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의 총 현재가치분의 편익의 총 현재가치다. 그래서 이 BC 레이시오는 1보다 커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살라몬의 NGO 한계입니다. 틀린 것은요. 1번부터 보면 박애적 불충분성,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배타주의입니다.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기 어렵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에 보면 박애적 온정주의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NGO의 그런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NGO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박애적 온정주의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의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입니다.
NGO는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는 전문성 있는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조직 노력, 민츠버그의 조직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항상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민츠버그는 조직의 유형을 5가지, 즉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그리고 에도크라시라고 부르는 임시체제, 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의 핵심 부분을 보면은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층,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 부문, 전문적 관료제는 운영 핵심, 그리고 사업부제는 중간계층, 중간관리층이죠. 그리고 임시체제는 지원 참모, 지원 스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제 핵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조정의 기제입니다. 조정 기제가 단순구조는 직접 감독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는 업무 표준화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제는 지식이나 기술의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제는 산출물의 표준화고요. 마지막 임시체제는 상호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서 구조 연결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에 전략적 정점이다. 이것은 단순 구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어떤 기술 구조 부문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에 보면 전문적 관료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또는 종합대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핵심 운영 병원으로 따지면 의사가 중요하게 되는 핵심 운영이 되는 거예요. 3번에 보면 중간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제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부제 구조가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가 지원 참모, 그래서 에도크라시, 임시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 스텝이 중요하게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 설명입니다. 두 개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나눈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조직 구성원한테 한 가지의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층을 세분화시키는 건데요. 따라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 이 말은 계층의 업무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직무 확장 혹은 또 직무 확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직무 확장하고 직무 충실, 이 직무 충실을 직무 풍요화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직무가 확대되면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개의 업무로 확장되니까 당연히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충실은 직무 풍요화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의 어떤 자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직무 확장이나 직무 풍요화가 다 두 가지 다 낮아진다. 낮아지는 건 같아요. 그런데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는 거고
직무 풍요화는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하시기에 편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과제라는 것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또 수직적 전문화도 높을, 2가지 다 높을 때는 비숙련 직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평적 전문화가 낮고요. 수직적 전문화도 낮은, 2가지 다 낮은 경우를 고위 관리 직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수평적 전문화도 낮다. 이 말은 업무를 나눈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전문화가 낮다는 건 뭐예요? 개청수도 적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나눈 정도도 낮고 개청수도 적으면 이것은 업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잖아요. 업무 범위가 넓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고위 관리 직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수평적 전문화가 낮고 수직적 전문화가 낮은 경우는 고위 관리 직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하나가 높은 경우입니다.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수직적 전문화가 낮은 경우는 전문가적 직무가 됩니다. 전문가적 직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업무를 나눈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 높은 거고 그 일이 한 가지 업무가 하는 거예요. 개청수가 적다. 그 개청수가 적으니까 좁은 업무 범위를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어떤 암 수술 전문 의사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관리 직무라는 것이 수평적 전문화는 낮고 수직적 전문화가 높을 경우에 일선 관리 직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나눈 정도가 낮고요. 개청수가 많으면 그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선관리 직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 8번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전문가적 직무는 2가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아니었죠. 전문가 직무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평적 전문화는 높고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다음 2번 보면 직무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무에 여러 가지를 추가한다. 그래서 수평적인 설계 방법 맞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게 돼요. 맞죠? 2번 질문은 맞고 3번에 보면 고위관리 직무 아까 이야기했죠?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2가지 다 낮은 경우에 효과적 맞고요.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율성, 책임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직무 확장이나 직무 풍요화나 2가지 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뭐가 낮아지느냐?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고 직무 풍요화는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는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특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직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의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어떤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걸 잠재적 동기지수라고 합니다. 그 잠재적 동기지수의 공식은 3분의 전에도 강의해드렸습니다만 3분의 기술 다양성 더하기 직무 정체성 더하기 직무 중요성 3분의 하고 위에다가 기술 다양성 더하기 직무 정체성 더하기 직무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기술 다양성이나 직무 정체성이나 직무 중요성보다는 그거는 3분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보다는 자율성 그리고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잠재적 동기지수에서 직무 중요성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죠. 자율성하고 완료가 더 중요하다.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번에 허즈버그의 2요인론, 동기 요인 그리고 위생 요인 이런 내용이에요. 진일보한 것이다. 맞습니다. 3번의 자율성은 책임감 그렇습니다. 책임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성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아까 핵심에서 이야기했지만 직무의 특성이 욕구 수준에 부합이 될 때 강하게 동기 유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내용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부터 보면요. 강등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보수를 3분의 2 감하는 게 아니고 전액을 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등은 중징계에 속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이번에 정직입니다. 정직도 마찬가지로 중징계입니다. 따라서 보수 3분의 1을 감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보수 전액을 감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아니고요. 감봉은 3분의 1을 감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에 보면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임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AHP법, 분석적 계층화 방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석적 계층화 과정 방법, 그래서 AH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이 AHP법은요 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대안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두 대안씩 조를 만들어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AHP법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첫 번째가 문제의 구조화입니다. 두 번째가 이원 비교의 시행입니다. 세 번째가 우선순위의 설정과 종합화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문제를 보면요. AHP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번에 보면 이원 비교 맞습니다. 방금 제가 절차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원 비교의 시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온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게 매트릭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 정방형의 매트릭스가 사용되는데요.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은 그 정방형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상대적 중요성을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이때 수치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1, 3, 5, 7, 9 이렇게 돼요. 1은 동등이고요. 3은 약간 더 중요, 5는 강하게 더 중요, 7은 매우 강하게 더 중요, 9는 절대적으로 더 중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의 이원 비교 맞습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틀린 지문이 되죠. 이것은 주관적으로 매기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에 보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요인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발자는 사티 교수입니다. 따라서 관련이 없는 사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주관적 판단 기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12번은 공무원 신분의 변경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징계 처분이라든지 기타 의사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무 성적 평가 결과라든지 승진 탈락이라든지 이런 변상 명령이라든지 이런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소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2번은 지문의 내용은 직제하고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초과한다. 이 경우는 당연퇴직이 아니고 직권면직입니다. 직권면직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3번에 보면 공고사직은 공고사직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직위해제는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5번에 보면 강임은요. 강임은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이거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예산안 제출인데요. 문제가 국가재정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헌법은 정부가 90일 전까지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120일 전까지, 다시 말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까지, 그리고 기초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120일, 50일, 40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문제에서 헌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예산 운영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루비는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사결정 모형이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그런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5가지 흐름이 뭐냐면 세입 흐름, 세출 흐름, 예산 균형 흐름, 예산 집행 흐름,
예산 과정 흐름, 이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요, 1번 지문에 보면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부담을 시키면 다 모두들 싫어하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설득의 정치 맞습니다. 이번 지문 보면 세출 흐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획득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경쟁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의 정치가 됩니다. 세 번째 맞고요. 세 번째 보면 예산 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약 조건의 정치입니다. 즉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 역할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쓸 것인가. 그러면 하는 일을 좀 더 축소하고 예산을 줄일 것인가. 세입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니까요. 맞는 지문입니다. 4번에 보면 4번 지문의 내용은 이거는 예산 과정이 아니고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벗어나는가 그 벗어나는 집행을 하다 보면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4번 지문의 내용은 예산 집행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를 이제 마지막 든다면 예산 과정 흐름. 과정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예산 과정을 주도하는가.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부 관료가 주도하는가 아니면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예산 과정 흐름입니다. 따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재정 상태 보고서하고 재정 운영 보고서에 대한 문제인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재정 상태 보고서를 보시면 재정 상태 보고서는 어떤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재정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량으로 나타냅니다. 저량이라고 합니다.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stock, S-T-O-C-K, 스톡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재정상태 보고서에서는 자산 총계 마이너스 부채 총계, 이것을 순자산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고요. 재정상태표 혹은 재정상태 보고서는 기업의 대조표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정운영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래 보시고요. 그래서 재정운영 보고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바로 운영 차익으로 나타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량으로 나타냅니다. flow, FLOW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쭉 그 다음 줄에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바로 이게 재정 상태 보고서가 재무상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 보고서니까 이것은 자산 총계 마이너스 부채 총계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현금 자산이 200조, 고정 자산이 300조, 두 개를 더하면 500조가 자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동 부채가 100조고요. 재정 수익 300. 재정 수익이나 비용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유동 부채 100조를 뺍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있는 재정 수익이나 비용 이것들은 재정 운영 보고서에서 다룰 것이고요. 재정 상태 보고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00 마이너스 100 하면 400조가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전자정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정적 효과와 관련되는 것, 자, 같이 살펴보면, 가에 보면 모사이크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부정적 효과와 관련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모사이크 민주주의는 전자정보의 혹은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빈 터플러는 기본적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 정보 사회에 보면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그 다양한 주체들이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는 모자이크 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에 보면 전자 파놉티콘인데요. 이것은 전자감시 사회를 말합니다. 그 감시기관이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정보 격차,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부정적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정적 효과와 연관되는 것은 나다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조례제정 개표 청구 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주민 감사는요. 감사 청구는 1999년에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1999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제 이건 2004년도고요. 주민소송은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제화 순서로 보면은 1번에 보면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민투표, 소송, 소환 이렇게 되고요. 2번, 3번, 4번을 보시면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그 1번 지문에 조례제정 개표 청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례제정 및 그 개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 두 번째가 지방세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세 번째가 행정기구의 설치나 혹은 그 변경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네 번째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특히 네 번째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외되지만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제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7번에 보면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민사유치 유치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BTO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문에 있는 요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면 안 돼요. 되지 않고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4번을 보시죠. BOO가 있거든요. 그 B라는 게 build, 세우다. 그 다음에 O가 own. 여기에 소유를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 건설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의미의 own입니다. 그 다음에 operate는 운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지문을 보면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건설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BTO입니다. 건설을 한 뒤에 트랜스퍼라는 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바로 국가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그게 빌드가 되는 거고요. 당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속이 된다. 바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 인정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BTO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BLT입니다. 빌드 다음에 리스입니다. 임대의 리스가 되는 거죠. 시설 건설 후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한 후에 그 다음 마지막 트랜스퍼 정보 부분의 기부 체납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의 BOT입니다. 빌드 다음에 own입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 인정이구나. 바로 own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트랜스퍼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소유권이 정보에 기속된다. 그래서 BOT 맞는 지문이 되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 예를 든다면 등기부 등본의 발급이라든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로서 이게 바로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죠. 기획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 왜냐하면 수입 대체 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문 경력관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봅니다. 소속 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 장기재직이 필요한 이런 직위를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 아닙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전문 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그런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요.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합니다.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직무의 특성, 난이도,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요. 4번에 전직시험, 이 필수적인 거예요. 전직시험을 거쳐서 전문 경력관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 경력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단, 이 전직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전직시험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이널 테스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